자, 이제 자본 조달 결정. 이게 그 한 시차당 보통 12분에서 뭐 13분 정도로 녹화를 하라고 주문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강의 흐름상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한 18분 이렇게까지 늘어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는데 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는 조금 빨리 끝날게요. 자본 조달 결정.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건데, 내 돈, 주주로부터 돈을 못 만들면은, 남한테 빌려야죠. 이때 제3자, 남이 은행을 통해서 빌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무특정 다수에게 채권을 팔아가지고, 회사채를 팔아가지고 빌릴 수도 있죠. 이게 채권 조달로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은 사실 없어요. 자, 금융시장에서 이제 조달하는 건데, 금융시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산시장, 부평시장 같은 이게 형태가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금 거래가 유통되고 있는 그런 추상적 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은행이라든가 또는 증권회사에서의 그 자금 수요자와 공급 사이에서 자금이 유통되는 경우를 우리가 금융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금융시장의 종류, 직접 금융시장, 이거 말 그대로 직접 다이렉트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증권을 직접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자금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이 직접 유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 그 주주들 간에 거래하는 경우도 이제 직접 금융시장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회사, 이것은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증권회사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공급 사람과 소위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과 거래의 장소를 빌려주는 거고,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아먹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 시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 금융시장, 이거는 뭐냐면은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산업 수요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예금을 하잖아요. 그 저축예금을 넣던 보통예금을 넣던 정기예금을 넣던 수익증권을 사던 이런 것 다 예금인데, 일종의 이 돈을 일반 대중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자금 수요자, 즉 대부분 기업이겠죠. 기업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필요하면은 그때 돈을 빌려줘서, 소위 근데 이때는 예금 마진이고 이자율이고, 빌려줄 때는 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이 예대 이자율 마진 차이로 금융회사는 돈을 버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이게 이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이런 데서 뭘 하는지 전혀 안 배우고 성인이 됐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유치원 때는 우리가 어린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요. 경찰서에서 뭐 하고, 소방서에서 무슨 하고, 길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가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더 많이 알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냥 오직 국영수 입시 준비만 하다가, 나이는 벌써 18세가 넘었다 해서 선거권도 주고 하지만은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험이 전혀 없는 뭐 버스를 타고 어딜 가도 다 데려다 줘, 어디 가서 뭐 다 데려다 줘,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두뇌로 뭘 스스로 결정하거나 경험한 경험들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동사무소나 구청 아니면 은행 같은 데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견학도 하고 또 이제 물어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알아두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재도 보면 많은 경제 기사에서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다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고 공부 재료예요. 공부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찰입니다. 처음에는 다 봐가지고 관찰을 유심히 해서 이것이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가 왜 다른가, 그죠? 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우리 자연과학도 다 첫 번째 요소가 관찰이에요. 관찰하고 분류하고 통계내고.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때 통계학도 자세히 배우는 이유가 이 통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림 11-5번을 보면은 금융시장을 조금 봤는데 보세요.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 이렇게 나눴고요. 간접금융시장은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직접금융시장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이 있는데 자금 수요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돈을 소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용 대가를 여기다 내겠죠. 자금 공급자는 여기다가 일종의 예금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1년 이하, 그러니까 1년 이하 이건 바로 환급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단기의 국채나 공채, 신종기업, 이거 보통 CP라고 합니다. 줄여서 CP,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고요. 자본시장은 주식을 거래한다거나 또는 국공채를 발행한다거나 또는 뭐 살 수도 있어요. 장기채권들 1년 이상의 발행 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본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시장 역할을 해가지고 뭐 큰 설명한 건 아니고 은행들을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해가지고 랭킹이 뭐 5위까지인데 자산 규모가 다 비슷해요. 301조 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금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은, 물론 지금이 이제 2020년도니까 이거보다는 뭐 훨씬 커졌고 랭킹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9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랭킹 1위, 2위 뭐 메디안 큰 기업들은 다 망했어요. 다 해산됐고 조그만한 기업들, 조그만한 은행들이 그나마 살아남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들은 사실은 뭐 조흥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이런 은행이 있었어요. 없지요. 이 IMF 덕에 기업에 많이 대출해줬던 데는 기업이 망하면서 은행도 같이 다 망했었어요. 지금 저 살아남은 기업들도 많은 작은 기업 은행들하고 통폐합이 돼서 이렇게 큰 규모로 바뀌었지만은 이런 데가 벌써 거의 97년도면 한 25년 전쯤 되네요. 이때는 그렇게 랭킹 안에도 들지 못하는 기업 은행들인데 이제 살아남았다 하는 얘기예요. 소규모 기업 대출했던 데는 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거래소가 이제 뭐 부산에 원래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저기 차원에서 내려간 거였죠. 요거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